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11일 이춘근의 국제정치 공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고른 주제는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요. 우선 네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수상의 골프 회동.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조선산업 흥망 기로에 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약체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제 오바마가 원인이다 이런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골프 회동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금 아베가 일본 수상인데 그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만난 유일한 외국 원수가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발이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가서 만났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는 첫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만났는데 첫 번째는 그 만나는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영국 수상을 만났습니다. 테레사 메이라는 그 여자 영국 수상인데 트럼프랑 이제 세계를 보는 관점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작년에 브렉시트를 했는데 완벽하게 브렉시트 하는 거. 이제 완전히 한 발 담그고 뭐 미련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굿바이 하는 뭐 그쪽으로 이제 뭐 말도 하고 그랬죠. 근데 아베가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즉 미국이 자기가 가운데 있는데 한쪽은 영국, 한쪽은 일본하고 이거 딱 그 양쪽 날개를 쥐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양쪽에 그 자유민주 국가고 또 세계적인 산업 국가를 두 개를 잡았는데 요번에 이제 가가지고 2월 10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2월 10일이니까 바로 우리나라로 뭐 그때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뭐 가서 또 많은 것을 이제 이룩했다라고 봅니다. 그 미국 어떤 평론은 트럼프를 만났기 때문에 아베의 그 일본에서의 정치적인 입지가 마치 폴리티컬 쿠데타를 한 것처럼 막강해졌다라고 분석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 대통령들이 외국을 가가지고 만나는데 그 만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친밀도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하고 뭐가 다른 거가 워낙 돈이 많고 자기가 그냥 백악관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만나가지고 2월 10일 날 이제 금요일이죠. 이게 그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고 나와서 이제 그 대통령 둘이 서가지고 브리핑하는 겁니다. 그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미국 공군 1호기를 탔습니다. 그 1호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플로리다에 트럼프의 그 레조트라고 그럴까요? 네. 그 호텔 아주 끝내주는 마르 알 라고인가 이렇게 그 스페인어로 쓴 그런 그 별장이 아니라 하여간 아주 레조트 호텔이에요. 좋은 호텔인데 그 옆에 아주 끝내주는 또 골프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은 뭐 골프장 회원권이 별로 우리나라보다 비싸지 않은데 그거는 2억 원이래요. 20만 달러인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골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아마 제일 그 최근에 미국 가서 대우받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 부시 있을 때 가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그 워싱턴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아주 그 숲이 많은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거기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갈비 같이 구워 먹는 거는 이건 완전히 대접받는 겁니다. 제일 푸대접이 백악관에서 회의하고 그냥 오는 거고. 실무 방문. 실무 방문.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뭐 그 캠프 데이비드를 갔었죠. 그런데 아베를 이제 말하려고 거길 대고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물론 그 영국 수상은 뭐 골프 같은 거 안 치니까 같이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가장 잘 접대를 받는. 네. 그러니까 이제 골프하고 그러면 한 몇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몇 시간 걸리고 그리고 뭐 보니까 밥을 5끼를 같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해서.
그 밥 먹는 동안에 뭐 참 수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아베가 트럼프의 비유를 정말로 잘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50억 달러? 450 빌리언이니까 4,500억 달러구나. 그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무려 70만 개의 일자리를 미국에다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그 토요타 자동차가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거를 트럼프가 이제 화를 냈죠. 거기다 짓기냐고. 그래서 이제 뭐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 회사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서 70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이미 토요타 자동차의 75%가 미국에서 만들고 그래서 저보다 미국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가 그 호텔 가는데 호텔 그 리조트를 가는데 돈을 누가 내느냐? 트럼프가 체제비는 내고 네. 그 결정됐어요? 경호비는 본인이 내고 본인 휴가 때는 그렇게 했죠. 아니, 나는 그 다음에 결정된 건 안 나왔는데, 네. 그 앞에 뉴스에 이거를 돈을 누가 내느냐가 문제다는 거예요. 호텔을 가갖고 골프를 치는데, 일본이 돈을 낼 거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낼 거냐, 자기 별정으로 가는 거니까, 트럼프 회사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미국이 외국 원수를 데려다가 이제 회의도 하고 네. 뭐 그런 거니까. 그 아직 결정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그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뜬 거를 봤습니다. 하여간 다른 것보다도 아베는 지금 일본의 위상을 그냥 뭐 일본이 국제적인 위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은 헌법적으로 전쟁을 못하는 나라로 돼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한테 진 다음에 이제 미국한테 벌 받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 평화헌법 거기 구조에 보면은 일본은 이 국가의 수단으로서 전쟁, 일체의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로 돼 있습니다. 그 공격 전쟁도 물론이고 방어 전쟁도 안 한다로 사실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깨져나간 것이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함으로써 이제 일본이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기원이 된 것이죠. 맨 처음에는 경찰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위대라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고, 예, 지금은 법을 안 바꾸냐 법을 해석을 자꾸 이렇게 일본이 이제 스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수방위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공격하는 적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것 막는 것도 전쟁이니까 거기까지 가 있는데 최근에는 일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외부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 즉 북한 핵미사일이 일본을 날아올 것 같으면은 먼저 가서 때리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무기들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법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전수방위가 아니라 선제 공격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미국 가가지고 지금 이제 막 하겠죠. 일본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통 국가론이라고 포장합니다. 보통 국가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전쟁론 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국제정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국가의 기본은 전쟁하는 능력입니다. 그거 못하는 거는 일단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현대 국가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전쟁하는 기능인데 그것을 위해서 국가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징집입니다. 징집을 못하는 건 나라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조세입니다. 그 징집과 조세 능력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을 국가로 치죠. 그래서 우리 찰스 틸리 같은 사람은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들은 전쟁을 만든다 또는 전쟁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본이 그거를 박살당한 것이죠. 전쟁에 이제 침략 국가가 되고 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일본 헌법은 일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메가다가 만든 겁니다. 그 일본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에 졌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보니까 찬스가 온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현안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외국 어느 곳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나갈 수 있는 거기까지 거. 가서 그렇죠. 일본인들을 일본인들을 데리고 구해오는 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막아놨던 거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깨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 동맹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그 가볍게 얘기를 하고 일본 알아서 하라고 걸어라 하는 그 빈틈을 일본이 딱 잡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키워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사실 저는 그게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았으면 하는데 우리가 맡았으면은 일본이 우경화된다고 거품 품을 일도 사실은 없을지 모르죠. 한국이 다 해주니까 오히려 네. 뭐 한국이 군사력으로 냉전 때에는 소련하고 맨 앞에서 맞짱을 떠줬던 나라인데 중국은 미국이 보기에 소련보다 훨씬 약한 나라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가 선거할 때 했던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그대로 받아 적으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고마워했답니다. 땡큐 했어요. 땡큐. Japan for hosting US military bases. 그러니까 미국 군사 기지를 일본에다가 이렇게 놔준 데 대해서 트럼프가 감사를 표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The US-Japan Alliance, 이거는 트럼프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The US-Japan Alliance is the cornerstone. 코너스톤이라는 게 초속이라, 네. 초속이 아니라 뭐, 네. 맨멘티 네. 모퉁이 돌이죠.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Pacific region. 태평양. 이제 동북아에서 이제 넓어지는 것 같아요. 동북아시아. 파이스트에서. 그러니까 노스이스트 네. 에이시아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을 막는 거 또는 소련을 막는 거로 얘기했는데 지금 퍼시픽 그러면은 이거 이런 말 쓸 때 이거 그냥 생각 없이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이거 퍼시픽 그러면은 범위가 무지하게 넓어요.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나요? 다 이제 퍼시픽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호주, 뭐 저 호주도 되고 네. 하와이도 된 거죠. 동남아시아 뭐 다 그렇죠. 포함이죠. 거기서 평화와 스테빌리티, 안정의 안정. 코너스톤이다. 미국과 일본에. 그리고 이제 그 hosting our armed forces, 우리 군사력을 받아주고 있어서 고맙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이 미국에 있어서 하이 프라이어리티, 아주 이 높은 거다. 그러니까 이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에서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주는 것들이 대단한 것이죠. 그 비행기 그 뉴스를 계속 보면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제 비행기를 같이 타는데 이게 양복을 벗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부인이 있고 그리고 아베하고 아베 부인이 이렇게 비행기 올라가서 이제 서서 이 반대쪽을 보고 이제 그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그 뉴스에는 아예 골프 복장을 입고 둘이 서 있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동맹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도 뭐 한미동맹이 결정적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한테 조금 선수를 이제 뺏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양국 정상의 개인적인 친밀감 이게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5끼 이제 같이 연속해서 밥을 먹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정상회담 끝나고 두 사람만 산책 가는 거 그렇죠. 요거를 보통은 그냥 큰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 엄청난 일이죠. 최고의 국가 기밀이 구두로만 오간다고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못 따라가고 그냥 멀리 걸어가는 사진들 나오잖아요.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외교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대학교 때 그 외교 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했는데 그 정의를 우리 교수님이 그 뭐 외국 사람이 내린 정의를 그냥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라서 우리 다 외우고 있습니다. 대사란 ambassador is an honest man.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Who sent abroad? 외국으로 파견돼서 to tell a lie. 거짓말하라고. For the good of his country.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네. 엠버서더라는 사람들은 외교관은 네. 자기 나라의 어리스트한 국익을 위해서 사람들인데. 거짓말을 하라고 파견된 정직한 사람입니다. 멋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옛날에는 그 외교관들이 그땐 통신 소통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대사들이 역할이 컸죠. 근데 지금은 대사가 대통령이 직접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최고는
외국 대통령 둘이 만나서 같이 걸어가는 거, 숲속을 같이 걸어가는 거, 여기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 두 사람만 아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거고 이제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원하는 경우에만 미국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대단한 우리가 환영을 받고 그런 것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54년에 미국 방문했을 때 그때 카퍼레이드. 뉴욕에서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거기서 그 영웅의 행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웅의 행진. 그러면은 그 뉴욕 다운타운을 차로 갈 때 위에서 그 종이가루 네, 뿌려주는 네. 거. 그거를 받은 유일한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이제 결국은 뭐 미국이 100% 이기전 않았지만 한국을 구한다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도 맺게 되고 그리고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저 공산권하고서는 말로는 안 되겠구나. 이들하고는 진짜 싸우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냉전이 진짜 이제 이 아주 그 뜨거워지는 뭐 냉전이 뜨겁지니까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간 냉전이 그 아주 인텐스하게 되는 팽팽해지는 그런 시기에 제일 앞에서 소련을 막아주던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그래서 그 영웅의 환영을 받았죠. 그건 뭐 참 그 당시 그 신생국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좌성향 언론들은 환율 조작국으로 일본을 지정하겠다는 트럼프의 그 협박 그리고 아베가 힐러리 쪽에 줄을 쓴 거로 파악하는 트럼프 캠프의 냉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푸들 외교를 펼치는 것이 아니냐 약간 비꼬았습니다. 자기 나라 대통령 비꼬아봤자 자기 네. 손해죠. 그래요. 그거는 자기 나라 대통령을 푸들이라고 그러면은 네. 자기네들이 뽑아놓고 좀 그거는 뭐 제3자가 푸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뭐 일본의 좌파 언론들이 뭐 언론들이 좌파가 어느 나라나 많지만은 저는 그 미국이 이제 너희들이 환율 조작한 나라야 하는데 일본이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나라가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독일, 스위스입니다. 거기서 정말로 미국이 골탕을 먹일 나라는 중국 한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왜? 돈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전략적으로 남들은 다 친구고 없으면 안 돼요. 일본을 어떻게 미국이 뭐라고 그럴 것이며 그리고 또 독일을 어떻게 할 거고 한국도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갖고 뭐 우리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받았지만은 이 동맹을 표현하는데 미국의 개입을 아이언클레드 커미트먼트라고 했습니다. 아이언클레드 여기다가 쇳덩어리를 씌우면 아이언클레드예요. 장갑차가 아이언클레드입니다. 쇠로 덮은 그 정도로 미국은 한국에 개입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한 거가 그래서 이 정치하고 경제가 이제 물론 같이 가는데 환율 조작국 이거는 이제 한번 그 야단을 골탕을 매기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거기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스위스나 독일은 난 포함 안 돼. 대만은 포함 안 되지 않을 거다고. 한국은 일단 빠졌고요. 이제 대만 빠질 거고. 네, 일본은 이렇게 적극적 외교를 하고. 그렇죠. 일본도 그렇죠. 독일은 자기네가 환율 조작을 한 거는 인정했는데 그 독일이 나서서 한 게 아니고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그렇죠. 워낙 그렇죠. 엉망이어서 그것 때문에 유로화가 그런 평가를 받는 거다라고 변명을 그렇죠. 아주 세게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로 미국한테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미국이 환율 조작국까지는 않았지만은 이거 요 주의해야 할 나라를 미국이 몇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장사해서 1년에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는 나라. 그게 지금 6개입니다. 그런데 그 흑자가 그 나라 GDP의 혹시 3%가 되는 나라. 그것도 이제 미국의 요주의 국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 나라 정부는 환율에 개입해. 그것이 요 세 가지가 만족되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벌 주는 나라로 미국 스스로가 이제 만든 그 남이 동의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볼 거야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벌도 내 마음대로 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판정을 하면은 그 환율 조작국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냥 요 주의 국가가 6개 있습니다. 지금 말한 거 6나라인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그 말하자면 200억, 오는 200억 무역 이상. 이익이 200억 달러 이상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금액,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전체 금액의 70% 이상이 완제품으로 다시 미국에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한테 들었을 때는 한국이 미국에 파는 것에 100원을 팔았다면은 그 중에 70원 정도가 이 미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중국에 했는데 파는 게 100원이라면 중국에 우리가 100원을 팔았으면은 근데 그 데이터는 내가 그 최근에 네. 그 전경련에 그 관련되시는 분이 그거는 비율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많이 내려갔어도 그래도 뭐 몇십 %는 네, 되는 것 같아요. 50% 이상은 아니 되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70%는 한 7, 8년 전 데이터고 지금 뭐 비율은 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조선산업 한국을 추월했다는 뉴스가 바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 2월 9일자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며칠 안 되죠. 중국의 조선소가 전부 해가지고 679개인데 지금 문 닫고 있는 거가 510개랍니다. 75%. 이거는 네 이거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래서 뭐 완전히 파산 나고 뭐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수주 절벽인데 그러니까 배가 계속 그 이 배 수요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라든가 브렉시트라든가는 세계화가 가다가 멈추다는 거예요. 세계화가 멈추다는 것은 무역도 멈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역은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 앞에보다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느는 건 아니에요. 세계가 줄어들 때가 있는데 그때 무역선들이 덜 필요하죠. 요새 그 바다가 보면은 이 뭐야 그 박스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그냥 박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박스에다 싣고서 그거 뭐 전 세계를 그것이 이제 종횡무진 누비는데 이제 나는 그 결정적으로 이 바다를 누비는 큰 배가 줄어드는 시대가 됐다는 게 뭐로 보냐면은 미국이 석유 수입을 이제 안 합니다. 미국이 석유 수입을 안 하는데 미국이 석유 수입을 안 하면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역시 시추선 그렇죠. 석유 싣고 다니는 네. 배는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필요 없냐? 미국이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할 때가 하루에 1,500만 배럴 정도까지 수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00만 배럴이면 얼마나 많은 양이냐? 우리나라가 에어컨 뭐 무지하게 많이 키는 날이 230만 배럴 씁니다. 한국이. 근데 미국이 수입하던 게 1,500만 배럴이니까 우리나라 7개가 쓰는 석유를 수입을 했는데 지금 그거를 2020년부터는 0이 됩니다. 하나도 수입을 안 해요. 왜? 자급자족이 되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그 배는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조선들이 쉬지 않고 와서 이것을 포항이나 저쪽 그 광양에다 부어내면은 우리는 그걸 휘발유로 만들어서 전기도 켜고 자동차도 타고 다 그러는 건데 그거의 7배에 해당되는 배가 이제 불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산업은 그 수주를 못 받으면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몇 대 수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 잔량 몇 개 나오면 또 한 1, 2년 버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내가 요거는 그 월스트리트 그 신문 기사 보고 하는 겁니다. 2015년까지 세계의 이 조선업에 완전히 챔피언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조선사를. 하긴 뭐 경기가 좋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2000년서부터 2010년 사이에 뭐 회사를 한두 개 만든 게 아닙니다. 수백 개를 만드는 거예요. 배 만드는 공장을.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배를 못 만들게 됐고 근데 중국 사람 그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 얘기로 자기네들은 기술력이 일단 모자르고 생산이 과잉됐고 그리고 조선업의 그 불황, 업계의 업계의 불황, 업계의 불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출혈 경쟁을 했고 그래서 결국 밀리게 되는데 지금 한국 같은 데가 약간 유리한 거가 조선 산업은 한국이 세계적입니다. 퀄리티가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질적 능력에서 그래서 조선업이 한국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1위의 산업인데 그래서 한국이 이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지금 대우 같은 데는 지금 다시 부흥할 살아날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게 왜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기냐면은 국가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들이잖아요. 개인들은 무서워서 무지무지하게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하는 거는 뭐 국가가 하니까 안 되면은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 세금으로 어떻게 하겠지 하는 그런 안전판이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사기업보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빨리 크는데 중간에 망합니다. 끝까지 못 간다는, 1등 못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국가가 해서 그냥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그러면 쭉쭉쭉쭉 올라서 미국을 앞서야 되는데 왜 못 앞서느냐? 미국은 전부 개인 기업입니다. 중국은 전부 국영 기업이거든요. 그 싸움에서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내가 이제 학생들 강의할 때는 야, 그 부모님이 아이를 막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막 때리고 말이지. 뭐 때리는 건 요새 없지만 막 너 왜 지금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 잘라고 그래. 그렇게 막 다그치는 아이들은 10등까지는 잘 올라가요. 근데 5등 들어가고 1등 올라갈 때는 그거는 다그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혼자 하는 거예요. 정말 1등은. 그 이제 비교한다면은 그 중국식 국가 주도의 경제하고 그 미국이라든가 서구식 그 개인 주도의 경제가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중국이 우리는 2015년까지 세계 조선 1위가 될 거야.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공장 만들고 한 것이 오늘 와서 75%나 문을 닫았다는 건 이거 망한다는 소리죠. 그럼 그 설비며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뭐 다 녹슬은 거죠. 녹슬어갖고 사람은 이제 사람 다 해고되고 네. 그래서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다가 수주절벽을 만났다. 그런데 기술은 개발을 못했고 자기네끼리 추리를 했고 제가 그 최근에 뭐 지금 책을 쓰다가 또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이 세계에서 고속전철 우리나라도 KTX가 고속전철이죠. 그 킬로미터가 몇 킬로냐가 다 나오잖아요. 중국이 2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고속전철을 다 합친 것보다 중국 고속전철이 더 깁니다. 그런데 중국 그 고속전철을 담당하는 철도 회사가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 한 회사의 적자가 중국 GDP의 6%입니다. 그럼 망한 거죠. 중국 고속철도는 부실공사 때문에 스피드를 제대로 못 낸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게 시장하고 이제 국가하고 차이인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후발주자로 막 발전을 하면서 모든 것이든지 1등이 돼야 된다는 그 강박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도 제일 빨라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제일 빠르게 해가지고 이제 고속전철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신칸센 그거를 1964년에 만든 거예요. 일본이 1964년에 만들었는데 일본 동경올림픽 할 때 그때 그 히카리 빛이라는 그 이 차가 그때 세계 최초의 고속전철이죠. 그러니까 200, 300km 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가 잘 만들고 일본은 물론 잘 만들고 떼제베. 우리 거가 떼제베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독일의 그 이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자기가 물론 이제 기술을 좀 얻어서 개발했지만은 중국 거가 속도가 그러니까 상업 운행 속도가 중국 거가 1등입니다. 시속 350km인데 그거 나오는 날 그 이제 세계 1위를 과시하는 날 이제 저거가 얼마 안 가서 300km로 내려야 될 거다. 왜냐하면은 철도 침목을 제대로 안 만들었대요. 그 싼 거를 쓰고 그랬기 때문에 빨리 만들고 급히 만들고 또 부정부패가 개입돼 있고 그래서 안정을 위해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은 금년에는 그 이 상용 속도가 300km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거랑 같은 거. 우리 거가 뭐 300km 항상 내지는 않지만은 속도 낼 때는 300km 거의 나더라고요. 한국 KTX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같은 수준이 됐는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철도 회사의 빚이 중국 전체 GDP의 6%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영 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국가가 하는 거니까 이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회사처럼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속철도는 무지하게 값이 싸요. 그러니까 그거 타본 사람은 우리가 외국 사람으로 그걸 타보면 난 아직 안 타봤습니다. 와 중국 괜찮다라는 생각이 되죠. 피가 다른 데서 흐르고 있는 줄 모르고. 그렇죠.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까지 가려면 고속철도 값이
한 6만 원, 7만 원 되고 네. 택시를 타면 한 8, 9만 원 되죠.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전에서 서울 출근해도 된다고. 어떻게 출근해요? 값이 비싼데. 그렇죠? 하루에 출퇴근비를 5만 원 쓸 수 있어요. 네. 물론 할인해줘도 반값으로는 안 되잖아요. 한 40% 해요. 그래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출퇴근비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싼 값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근데 그 값이 기본 값이 있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다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금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 잘못 읽었나 해가지고 찾아봤다니까요. 교통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중국은 땅이 크니까 어. 비행기 수송이 철도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이다. 당연하죠. 네. 미국은 다 그 철도 안 씁니다. 미국은 철도 다 있어요. 미국 철도 뭐 그냥 일반 철도 길이는 미국이 중국의 몇 배 됩니다. 고속철도에 관해서 이제 미국이 맥을 못 쓰는데 미국은 고속철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은 그 가까운 거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거, 뭐 보스턴에서 뉴욕,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이런 것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일부 가까운 데와 가까운 데인지 먼 데는 비행기로 날아야 되죠. LA에서 저쪽 뉴욕까지 거의 한 6시간 걸리는데 6시간 어떻게 기차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비행기로 6시간이니까 기차로는 한 세 배 곱하면은 두세 배 곱하면은 못 가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저쪽 티베트 끝에서 이 만주까지 가려면은 기차로도 KTX라도 이게 고속전철이라도 뭐 거의 한 하루 걸리지 않겠습니까? 며칠 걸릴 것 같은데요. 며칠까지 몰라도 쉬다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그렇고 하여간 이게 국가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것이죠. 조선산업과 고속철도 이 중국의 기간 산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 지금 이것도 될지 좀 심각하네요. 내가 그 뉴스를 보고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거는 중국이 세계 조선 산업을 석권하다. 한국은 이제 거제도 뭐 멸망 뭐 이런 식으로 우울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월스트리트 뭐 며칠 전 거죠. 거기 보니까 중국 조선소 75% 셧다운. 참 놀라운 얘기죠. 앞으로 셧다운 할 거라는 아니 이미 셧다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679개 중에서 169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네. 510개가 지금 휴업 중이다. 네. 그러니까 문 닫고 그냥 녹슬고 다 퇴직하고 그런 거예요. 네. 최근에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 책임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있다. 한국에서는 책도 나왔죠. 오바마 이후 네. 번역 네. 제목이. 네.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폭스뉴스 2월 8일쯤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미국 군사력이 이렇게 약할 수 없다 해갖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 미국의 그 각군 사령관은 아니야. 사령관보다 반을 높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분노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에.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한번 쭉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이 가서 전 세계적으로서 미국이 제일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군사력이. 그러니까 큰 전쟁은 안 했는데 곳곳에 가서 미국은 이제 땀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은 인게이지먼트를 했다. 그 특히 관여를 했다. 네. 인게이지먼트는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역시 문학한 사람은 네. 관여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국제 정치학을 어떻게?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적으로는 관여가 아니라 이제 간섭이 아니라 그 심지어는 교전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해군 같은 데서는 인게이지 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붙는 거를 인게이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달라. 그래서 문학 용어와 정치학 용어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을 내가 이제 좀 방금 했는데 애프터 오바마라는 책인데 오바마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한 네. 책이에요. 네. 오바마가 뭐 형편없었다라고 비난한 책인데 오바마는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없었다 했는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뭐 틀리는 건 아니에요. 대규모 전략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대 전략이 없었다. 대전략이라고 대전략이 국제 없었다. 정치에서는 네. 국가 대전략. 네. 대한민국의 대전략은 통일하고 강대국 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그게 대전략입니다. 그 대전략보다 작은 것은 뭐 통일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약간 한 부분 내놓은 게 전략이고
그보다 이제 더 내려간 거는 전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국가 대전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챔피언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없었다 그랬는데 영어로 그랜드 스트래티지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대규모 전략이 없는 미국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문학적인 번역이죠. 근데 이제 정착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가 된 겁니다. 약화된 거를 이제 그거를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 이게 약화된 거냐? 약화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미국 그 해군 부사령관이 미국 해군은 오바마 대통령 때 가장 바삐 일을 했다. 전 세계 방방곡곡 안 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but smallest fleet 가장 조그만 해군을 가지고 가장 빈번하게 인게이지를 했다. 그래서 그 미국 해군 부사령관 말은 지금 현재 미국 해군은 미국 역사상 99년 만에 최약체다. 그 99년이니까 언제입니까? 1918년. 그 1차 대전 1차 대전 끝날 무렵. 네. 1차 대전 가장 끝나고서 약체다. 지금 제일 약하다. 그러니까 대수로 보면 제일 약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 해군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국방비를 줄이느라고 그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군사를 줄여가는 겁니다. 금년에는 군함 2척 없애고 내년에도 뭐 3척 없애고 근데 이제 거기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문 닫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가서 어떤 군사박물관을 갔더니 시퀘스트레이션에 제일 먼저 걸려가지고 문 닫았다고. 박물관이. 박물관이. 그러니까 군사박물관이 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오바마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으면은 해군을 260척까지 줄이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해군 함정, 군함 숫자를. 네. 근데 지금 274척에 이제 트럼프가 물려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바마는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274척이 얼마나 센데 그러냐? 274척이 얼마나 세냐? 274척은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큰 해군 17개 합친 거랑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미. 그러니까 2위부터 18위의 2위부터 네. 18위까지 합쳐놓은 것만큼 있는데 뭘 그렇게 불만이 투정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도 받고 다른 나라가 겁먹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려면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이건 땀 뻘뻘 흘리면서 가야 되는 숫자입니다. 가서 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예 안 가고서 저놈들이 겁을 먹고 일을 못하게 하려면 350척은 돼야 돼. 그래서 그 미국 해군이 355척으로 늘려달라고 지금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국방위원 미국 국회에 이제 국방위원회가 있죠. 거기 그 맥케인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맥케인이라고 미국 해군 조종 그러니까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데 아주 미국의 전쟁 영웅이죠. 상호네이버. 네. 월남에 이제 몇 년 동안 잡혀 있다가 그러니까 그 추락해가지고 그래서 월맹 거기에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풀려난 그 영웅인데 이 사람이 미국 국방비는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는 베이스라인을 결정하는 법안을 이제 입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국방비는 6,400억 달러 이하로 내릴 수 없다. 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6,400억 불이라는 것은 작년보다 1,000억 불이 올라간 겁니다. 작년 미국 국방비가 5,400억 불인데 그 맥케인 등 미국 상원에서 6,400억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무조건 이거보다 높아야 돼 이론이라도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미국 그 로키드 마틴하고 뭐 이렇게 협약이라기보다는 강압을 했죠. 이 비행기 값 너무 비싸다 이거 F-35 이거 좀 값 좀 내려. 그래서 내리는 걸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값을 내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 해군이 쓰는 비행기 중에 그 호넷이라고 호넷이 뭡니까 말벌이라는 뜻인데 F-18이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온 지가 벌써 한 40-50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신형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 A가 거기 이제 붙는 뒤에 번호가 붙어요. A, B, C, D, E, F 그러는데 E 그러면 5번째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F면 6번째 모델. 그리고 외국에 팔 때는 가끔 가다가 그 숫자를 넘어가지고 이제 단어를 다른 걸 붙여줘요. F-15K 그거는 F-15 코리안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F-15J 그러면은 F-15 일본 모델.
근데 F-15E 그러면 F-15의 5번째 모델입니다. A, B, C, D, E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F까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낡아서, 그래도 F라도 너무 낡아서 이제 새 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가 비행기가 F-18을 200대 갖고 있는데 지금 그냥 항상 날 수 있는 건 74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머지는 정비 중이고. 나머지는 뭐 정비 중이든지 그냥 뭐 고장 나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80대가 다 못 쓴다는. 그래서 해병대 또 사령관 나와서 투덜거리고, 그리고 공군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1991년에는 공군이 비행기가 8,800대였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한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어디 내가 숫자 써놨습니다. 지금 미 해군 정비 중인 비행기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네. 자기들끼리 쓰는 은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부품을 빼다가 빨리 이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장기 이식이라고 자기들끼리 농담을. 그건 네. 자주 해요. 그런 건 장기식은 자주 합니다. 네. 이 비행기 거 빼서 여기다 갖다 끼고 저 비행기 거 여기다 갖다 끼고 막 그러는데 그건 이제 미국답지 못하죠. 근데 공군 부사령관이 1991년에는 8,800대였는데 미국 전투기가 지금은 5,500대래요. 5,500대. 1991년이 바로 걸프 전쟁 할 때입니다. 네. 그리고 비행 전투단의 개수가 134개인데 지금은 55개다.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싸우라는 소리야. 전부 오바마 너 잘못이야라고 지금 다 이걸 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모총장들이 나와가지고 오바마가 돈 다 내리고 그리고 비행기 좋은 거 못 만들게 하고 숫자 줄이고 그래서 지금 불만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뭐 예측 못할 일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엊그제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니까 뭐 모르는 분이 썼는데 미국 사람 100명만 만나서 물어봤어도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했을 거다라고. 미국 사람 가서 100명한테 그냥 물어보면은 무작위로. 지금 모르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그 책의 알지 저자를 못하는, 내가 네. 모르는 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네. 내가 오해의 알지 소지를 못하는 피하기 분이 위해서 쓴 분명히, 책인데 네. 잘 썼어요. 네. 그 책.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얘기 중에 뭐 서론격에 나오는 얘기 중에 미국 사람 100명만 만나서 물어봤어도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오바마 때문에 뭐 미국 군인들 이렇게 불만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장 박사님이 트럼프 되기 한 2, 3일 전인가 누가 될 거냐고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미국 11월 초에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갔다 온 경험을 얘기했는데 미국 해군 장성들한테 물어보니까 힐러리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령한테 물어보니까 트럼프라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장군이 많습니까? 소령이 많습니까? 소령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해군은 해군대로 화가 나 있고 육군은 육군대로 육군은 미국의 육군이 50개 여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여단만 병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AS라는 거 있죠? AS. 그 군대 말로 AS가 다 찼냐? 그 모든 소대는 예를 들어서 뭐 35명이다. 그랬을 때 35명을 평소에는 유지하지 않습니다. 뭐 30명의 무대도 있고 뭐 더 되는 데는 더 작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은 그걸 다 유지하죠. 그래서 AS, Authorized Strength, 허가받은 규모. 근데 그 AS를 충족하고 있는 거가 50개 여단 중에서 3개밖에 없다. 아마 여기 와 있는 여단들은 충족된 여단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위험한 곳에 한국이라든가 한국은 여러분 이제 미군 장성들 가까다 텔레비에 나오면은 전부 다 전투복 입고 있죠. 그러니까 정복 입고 있는 장성들 별로 못 보죠. 왜 여기는 전투 지역이라고 전투 지역이기 때문에 전투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뭐 미국 그 국방장관을 만날 때는 여기 사령관이 이제 정복을 입고 나오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항상 전투복 차림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미군은 그래도 이 허가된 Authorized Strength AS를 다 채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미국군이 이제 약화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레이건 대통령 때 카터
그러니까 군사력을 다 망쳐놨다고 해서 그냥 대폭 군사력을 늘리죠. 그리고 이번에 오바마 이렇게 한 다음에 대폭 군사력을 늘리고 그 미국의 역사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미국이 이 군사력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 겁니다. 야, 우리가 참편인데 이거 가지고는 너무 그래도 좀 그래. 그래서 막 늘리는 거죠. 274체급은 되지 뭘 그러냐. 그 이거는 어떤 거가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미국이 패권을 마음껏 행사하려면은 350척이 낫겠죠. 근데 1등을 유지하는 데는 274척이라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보시면은, 네. 이제, 이런 비난이, 이 비난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오바마는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이 정도면 뭐 상대도 안 되고. 그리고 군사력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지. 남하고 비교해서 맞냐 틀리냐지. 옛날 미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대수 비교해가지고 되냐. 미국이 지금 퀄리티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우리 레이저건 얘기 한번 언젠가 했었을 네. 거예요. 레이저건이라고 대포인데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 빛이 나가는데 그 빛 한 발값이 59센트밖에 안 됩니다. 59센트면 한 700원 되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비행기 군함은 한 척으로 줄었고, 그렇지만은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는 그 얘기죠. 레이저건 얘기를 하시려면은 포탄 한 발을 쏠 때 비용과 비교를 해주시는 편이. 레이저건이 와닿습니다. 레이저건으로 이제 그 적국의 비행기, 뭐 드론 같은 걸 맞추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비행기 오면 미사일로 갈기죠, 이제 포보다는. 그 미사일 한 발값을 평균 40만 불 칩니다. 그런데 40만 불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한 발, 레이저 한 발인데 그건 59센트. 그러니까 1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비교 자체가 안 네,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는 아무래도 비싸겠죠. 레이저포가 비쌀 테니까. 그렇지만 한번 다뤄놓는다면은 유지비는 엄청나게 내려가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15분간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손을 흔들고. 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분할 원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직접적인 원인이 구한말 조선이 분할된 것처럼 중국의 해구산에 들어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과연 맞는 생각인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의 전략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만일 중국이 결정적으로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중국이 최후에까지 붙들고 있는 문제는 대만보다는 북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 북한에 대해서 저희 나라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가운데 공세적 방어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해서 북한군의 연료를 좀 소모시키겠다. 그런 공세적 방어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개인적으로는 북중 국경에 위패 감지기를 대량 보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소련이 이거 우크라이나한테는 되게 불행한 일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면 틀리지 러시아하고 위기 상황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이제 전투태세 했더니만은 상당 부분이 도망갔습니다. 러시아로. 왜? 우크라이나 군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피로서. 인종적으로. 네, 동쪽 우크라이나는 특히 이제 동쪽 우크라이나는 거의 국민들이 차라리 합쳐진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인종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 혹시 저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은 독일군이 오스트리아에 들어가고 척척 그러면서 이제 행진하는 거 나오죠.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폰트랩 대령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솔직히. 왜? 자기는 독일 되고 싶은 거예요. 독일은 강대국이죠. 그리고 피가 같아 독일이야.
언어도 똑같고. 언어도 같고 우리 영화는 야 독일 놈 나쁜 놈들이 들어가고 오스트리아 그 순한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그 억압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포트랩 대령의 딸 제일 큰 딸의 애인이 오스트리아 청년인데 독일 나치당 군복 입고 네.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소년병. 소년병 그 이제 나치 당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인권 그 인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저는 미국이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로서 국민 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때문에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인종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러시아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러시아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자체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동서의 인구 구성비가 워낙 달라서.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사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그래봤자 다 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다 끝이다. 러시아는 이제 끝난 나라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싸우는 거는 트와일라이트 워라고 해가지고 석양 땅거미가 내리는 전쟁. 황혼의 전쟁. 네. 이거 그냥 마지막 악을 쓰는 건데 그 우리가 여기서도 방송했어요.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작년 2016년 1년 동안 번 돈이 우리가 1년 동안 번 돈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는 그게 뭐라 봅니까? 그게 이제 그 임밸런스죠. 그 경제력에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군사력에 내가 읽은 책의 저자가 자기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러시아 학생이 한 사람이 유학을 미국으로 와서 자기가 그 친구랑 이제 파트너도 하고 밥도 같이 잘 먹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요새 그런 거 많이 유행해요. if 그다음에 만약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고 서로 논리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만약 소련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망하게 돼 있는 날이다. 망하지 않았더라면 것은 아무리 if라고 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거기서 끊더래요. 네. 그 소련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은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취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술 취해 살기 때문에 네, 평균 수명도 평균 유럽에서 수명이 최하. 뭐 세계적으로 큰 짧고. 나라 중에서는 평균 수명이 제일 작고 남자의 경우 61세 2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줄어들어요. 평균 수명이 오히려 줄고 인구가 줄고. 그래서 이거 쓴 사람이 피터 제이안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책 한 권 썼는데 뭐 무서운 책입니다. 제가 그것도 이제 다음번에 소개할게요. Absent Superpower. 초강대국에 빠진 세계라는 거예요.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세계 문제가 하나도 관심이 없어. 왜? 다 있으니까 여기. 그래서 미국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책을 쓴 건데 거기에 뭐 몇 나라를 이제 미국한테 도전이 될 수 있는 나라 비슷한 나라 설명해서 그 러시아가 나오고 우크라이나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 해봤자 그냥 뭐 그런 얘기야. 아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당분간 매우 괴로울 것이다.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뭐 당분간은 방법이 없다. 러시아한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겠다고 미국한테 오바마 대통령이 있답니다. 무기 좀 주세요 그랬는데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줄 수 없다고. 이건 줘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독립은 이미 했습니다만 이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죠. 무기 그러니까 구매 의사를 이게 밝혔는데 현대 국가로서는 아주 불량한 나라입니다. 그 국가가 제일 아름다운 형태는 One Nation, One State입니다. 1민족, 1국가. 어느 한 나라가 국민이 같은 민족일 때 그때가 제일 양호한 거예요. 국가의 경계선하고 민족의 경계선이 다르면은 전쟁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X라는 민족이 사는데 국가의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싸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경계선과 국가의 경계선이 불일치하는 데서 전부 다 싸움이 나는데 바로 우크라이나는 그런 면에서 엄청 훌륭한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질문.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타이완인가 북한인가? 그건 이거 참 얘기하기 힘든데
이거는 복권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타이완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대만이 중요하지. 근데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은 웃기지 마라. 북한이 중요하지 뭐냐? 시진핑의 생각은 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뭐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 나오죠. 미국하고 중국이 타협해서 미국이 대만을 중국한테 주고 북한은 이제 미국한테 양보하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돌아가신 그 우리 선배 교수님 한 사람이 내가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서 그랬더니 아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국은 북한도 짓고 대만도 짓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명쾌하네요. 네. 그 오진용 박사님이라고 아주 그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대만에서 박사하신 분인데 뭐 돌아가신 지 몇 년 되는데, 제가 이제 중국 문제를 그분한테 많이 물어봤죠. 이제 그 뭐 중국말도 워낙 잘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한번 내가 그 질문을 했더니 지금 바로 그 질문이에요. 오 박사님 그저 이런 소리 있는데, 그랬더니 한 6, 7년 된 얘기죠. 6, 7년. 오바마 초기 얘기입니다. 에이 그 미국이 둘 다 짓거죠.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고, 그리고 북한이 미국 편이 되면은 중국은 미국 앞에서 어떻게 뭐 맥을 쓸 수가 없죠. 지정학적으로 칼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망치. 네, 세 번째 질문. 공세적 방어. 네. 대북 공세적 방어, 군사적 방법 외에 위패 감지기. 네. 이거 뭐 다 좋은 생각인데 북한이 이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그러니까 달러를 100달러짜리 딱 만들어 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슈퍼노트. 그걸 슈퍼 K라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코리아에서 슈퍼 K인데, 이제 그 은행 같은 데에 그 기계 만드는 사람들이 가서 은행장한테 이것 좀 사주세요 그래. 그게 뭐냐면은 위조지폐 감지기입니다. 위조지폐. 그러면은 그 은행장이 그 슈퍼 K 가져오라고 그래요. 북한 거. 근데 그걸 집어넣는데 그게 통과되면은 이거 안 삽니다. 기계. 거기서 잡아내야지 삑하고. 북한 돈을 못 잡아내면은 그 정도로 북한 거 그 위조 지폐가 정확한데, 지금 그 요 데이터는 조금 뭐 좀 지난 건데, 하여간 위조 지폐 100달러짜리를 중국에 갖고 가면은 중국이 15달러를 진짜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진짜 15불. 이거는 뭐 헌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위패 감지기 같은 거 뭐 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고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미국이 그 북한 핵 뭐 그거 하면서 뱀코 델타 아시아 그 은행 뭐 이런데 막 그 제재 가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돈 만드는 그 원판 그거를 미국이 뺏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0달러 디자인 자체를 바꿨죠. 그 달러 디자인도 바꾸고 100달러가 이제 돈이 바뀌었습니다. 모양이. 뭐 위조 지폐도 하도 많고 그러니까 그 바꾼 지 몇 년 안 돼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북한 위조 지폐 15달러에 진짜로 구입하지 않느냐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그 중국 정부는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했고 그 미국이 그좀 민간이냐 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제3국이 만약에 중국의 위안화를 위패로 만들어서 유통시킨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네. 이 굉장히 고도의 협박이었다는. 네. 북한이 만드는 것 중에서 최고가 담배입니다. 북한이 말보로를 만들어서 파는데 가짜를 어떤 사람이 그게 더 낫다고 진짜보다. 품질이. 품질이.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북한이 그러니까 그 위조는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헛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도 이렇게 정교하게 했고 그랬는데, 이 공세적 방어 아까 말씀하신 거는 미국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아예 럼스펠드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럼스펠드가 장관할 때 그 여기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비행기들이 그냥 북한으로 그냥 쭉 날아갑니다. 전속력으로. 그러면 북한 비행기들이 또 뜹니다. 그 뭐 적기가 날라오니까. 그러면 또 쭉 내려오고. 또 고단간 또 올라가서 북한 깃발, 북한 비행기 뜨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의 희소한 군사 자원을 말라붙게 하는 작전 해가지고 작전 계획 5030인가 그래요, 그게. 농담삼아 황새 뱁새 전략이라고 네. 그렇게 그걸 별명을 미국이 붙여서. 했는데 네.
아마 오늘도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 비행기가 가도 안 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미국에 가서 그냥 폭격 보내면 끝난다는 얘기도 그런 데서 근거한 걸 수도 있어요. 좋은 비행기든 나쁜 게든 떠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뜨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항공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항공유를 말라붙이는 거죠. 그 미국 가서 계속 못 살고 그러면은 일단 그 적기가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떠야지. 그럼 뜨면은 기름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다 고갈시키는 그런 작전을 이거는 진짜 이 계획으로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글로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로스펠트의 그 군사작전 해가지고 북한을 군사 연료를 고갈시키는 거,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뭐 미국 비행기들이 북한을 제가 이것도 90년대 초반인데 전남대학에 강의하러 갔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강의를 못할 정도로 그 폭음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송중리공항에서 서울 올라고 택시 타고 가는데 미군 비행기들이 내렸다가, 그러니까 내리다가 타치다운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올라가더라고. 분명히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놈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막 하고 그러는데 어떤 장군님한테, 예비역 장군님인데 그 미국하고 워게임 할 때 북한군 사령관 역할을 하시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그 연습,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군인데 예비역 장군인데 이제 워게임 할 때 북한군 사령관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별수를 다 쓰는 겁니다. 이기려고. 그분한테 내가 며칠 전에 광주에 강의하러 왔다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알래스카에서 F-15가 20대가 왔었습니다. 그 20대가 뭐 하는 비행기냐? 그게 이제 전자전 하는 비행기인데 그 20대가 북한을 들어가서 아마 1시간 정도도 안 걸릴 거예요. 북한 전역의 모든 전기, 모든 배터리, 모든 하여간 이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이제 0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은 이제 불도 못 켜고 전화도 못 하고 그럼 군사작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령이 메시지를 들고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맞다고 차도 못 갈 테니까. 아유, 근데 벌써 그 예정됐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이제 카메라 끄고 나서 이 비방용 오프 모임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진솔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